우리의 무전 여행은 계속되었다. 충무 삼천포를 돌아 진주, 진해, 부산을 거친 뒤 포항에서 경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형수는 내게 진지하게 말했다. 진홍아, 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고? 니하고 내는 친구이긴 하지만 가는 길은 다른 것 같다. 내는 장돌뱅이로 다녀도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니는 다른 것 같다. 넌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아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다니다가 공부할 마음이 들어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학교 다니는 것이 따분해서 다시 나와버렸다. 도둑질 석 달만 하면 딴 일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이젠 공부하긴 글른 것 같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인이 박여서 김삿갓처럼 떠도는 기다. 아니다. 니는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니는 지금도 짬만 나면 책을 안 읽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네가 공부할 팔자란 증거다. 이만큼 세상 경험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니는 공부하고 내는 나한테 맞는 다른 길을 찾구마.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낮에 형수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경주에서 대구행 열차를 무임승차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께 이제 공부하겠노라고 여쭈었더니 어렵사리 학비를 구해주셨다. 제 복학은 안 된다는 선생님께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잘하겠노라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복학을 받아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교실에 앉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선생님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잡생각만 오락가락했다. 무전여행할 때 다녔던 마을들, 항구, 장터들이 눈앞에 떠올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끝내 2달이 못 되어 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행 12열차에서 물건 파는 판매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열차 판매원이 되면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었다. 오징어며 캐러멜, 즉 캐러멜, 욕강, 즉 양갱, 소주 등을 가득 담은 통을 들고 승객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파는 일이었다. 나는 절차를 밟아 열차 강생회 판매원이 되었다. 다른 판매원들처럼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오징어나 캐러멜이요, 소주나 사이다요 하며 팔기를 며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왕지사 판매원의 길로 들어섰으니 재미있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손님들도 재미있고 나도 재미있게 판매원 생활을 하자. 말하자면 판매 기법을 개선해보자는 생각이랄까. 대구 육군극장에서 무성영화 변사가 내던 목소리를 흉내내고 시골 장터에서 회충약과 쥐약을 선전하던 때의 실력을 발휘하여 그럴듯하게 대사를 지었다. 강열차를 이용하시는 손님 여러분, 장거리 여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기는 교통부 강생회 열차 내 매점입니다. 태평양복판에서 놀던 오징어가 울릉도로 넘어갔습니다. 울릉도 서장님께서 오징어라 이름 지었습니다. 오징어는 잡수시고 껍질은 집에 가져가셔서 장구 메우시면 질기고 소리 잘 납니다. 영천명물 군밤이 있습니다. 군밤은 잡수시고 껍질은 집에 가져가셔서 군불 떼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연풍부 욕강이 있습니다.
욕강은 잡수시고 껍질은 장판 놓으시면 매끄럽고 좋습니다. 진로 소주가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나누시면 열차 안이 극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늘어놓으며 열차 안을 이 칸에서 저 칸으로 다니노라면 승객들이 그 총각 말도 참 재밌게 하는구먼 하며 사먹었다. 그렇게 되니 신참 판매원인데도 매상이 오르고 매상이 오르니 대우도 달라졌다. 그러나 애당초 교통부 강생회 판매원으로 머무를 생각은 없었던지라 얼마 안 가 열차에서 내려 호남선을 타고 여수로 갔다. 여수 오동도에서 폼을 잡은 뒤 농촌 마을로 들어서서 남도 마을들의 운치를 몸으로 느끼며 한가로이 걸었다. 이번에는 박모걸 시인의 시집이 손에 들려 있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나그네. 나는 시인이 표현하려 했던 정취를 온몸으로 음미하며 남도 300리 길 밀밭 사이를 지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글자 그대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려니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가던 발길이 소록도에 이르렀다. 나병 환자들의 섬인 소록도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나환자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과 상처받은 삶을 접하고 그 끈질긴 삶의 의지를 느끼고는 심각해졌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들은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도 열심히들 살아가는데 나는 온전한 몸을 지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 감상에 젖어 김삿갓 운운하며 생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사는 것은 소비적인 삶이다.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생산적인 삶일까? 그렇다. 의사가 되어 이 섬의 나환자들을 돕자. 이제 무전여행을 끝내고 귀향하는 거다.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의과대학을 가야겠다. 의사가 되어 저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러 달 만에 만난 어머니께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르셨다. 그래, 의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공부해라.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젊은 날을 허송세월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기다. 다시 영신고등학교를 찾아가 복학시켜 달래더니 선생님은 단호히 거절하셨다. 학교는 정신병원이 아니야. 학교는 건강한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지 너같이 제정신 아닌 놈 받아주는 곳이 아니야. 지금 받아주면 얼마 뒤 또 나가버릴 게 뻔한데 이제 그만하자. 그러나 선생님이 거절한다고 물러설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정했다. 출석부에 이름을 안 실어줘도 괜찮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공부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나중에 정식으로 받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정사정하여 겨우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교실에 앉았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간의 진도가 너무 나가 영어고 수학이고 통 따라갈 수가 없었다. 영어 교과서를 읽으니 줄줄이 모르는 단어뿐이었다. 이래서는 의사 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바심이 났다. 며칠을 고심하다가 나는 용단을 내렸다. 이발관으로 가서 스님처럼 머리를 박박 밀어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헌 책방에 가서 삼국지, 수호지, 레미제라블, 세계 문학 전집 등 30여 권을 사들고 방에 들어앉았다.
문에 담요를 쳐서 대낮에도 캄캄하게 하고는 촛불을 켰다. 촛불 앞에 정좌를 하고 앉아 소설 읽기에 들어갔다. 방랑벽을 고치고 한자리에 끈질기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이런 비상조치 없이는 의사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촛불 앞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소설을 읽어나갔다. 마치 도 닦는 사람처럼 책 읽기에 집중하기를 달포가량 했더니 앉아있는 버릇이 생기고 잡념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서점으로 가서 유진 교수가 지은 구문론이란 영어 참고서를 사들고 와서 무조건 그 한 권만 계속 공부했다. 그 책을 7번 계속 읽었더니 동명사 하면 몇 페이지에 있고 전치사 하면 몇 장 어디쯤에 있다고 말할 만큼 훤해졌다. 그런 후에 학교에 갔더니 이제 다시는 학교에 올 생각 말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성광고등학교에 가서 입학시켜달라고 했다. 다행히 입학 허락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잠을 줄이려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약 카페나를 먹으며 공부했다. 그 시절에 카페나를 너무 먹었던 후유증으로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생겨 무진 고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잠 안 오는 약을 먹겠다면 나는 간곡히 만류한다. 사람이 잠 올 때는 자면서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무리하다간 훗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고 일러준다. 구문론을 읽고 나서 영어에 자신이 붙자 이번에는 수학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수학 참고서 한 권을 정하고 어머니께 책값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잠자코 계시더니 물었다. 니 그거 꼭 있어야 하는 책이가? 예, 어머니. 돌아다니느라고 기초 실력이 없어서 그 책으로 수학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나가서 책값을 구해다 줄 테니 기다리거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집을 나선 어머니는 저녁 나절이 되기까지 돌아오시지 않았다. 나는 시장길을 느끼고는 한술 끓여 먹으려고 부엌으로 나갔다. 쌀독을 찾아 쌀을 풀려 했더니 쌀이 독바닥에 한 줌 정도만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집안 형편이 말할 나위 없이 쪼들리는구나. 공부를 악착같이 해서 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자에 앉아 공부에 집중했다. 저녁 늦게야 돌아오신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 없이 내게 책값을 건네주시고는 곧바로 잠자리에 드셨다. 나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말만 하고는 공부를 계속했다. 밤이 이슥해진 후 잠시 쉬는 참에 곁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쓴 채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무심결에 왜 수건도 벗지 않고 주무시지 하며 수건을 벗겨드렸다. 놀랍게도 어머니 머리카락이 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앞쪽에만 남아있고 뒷부분은 아예 싹둑 잘려 있었다. 그때야 나는 사정을 알아차렸다. 아차, 오늘 어머니가 마련해다 준 수학책 값이 머리카락을 파신 돈이로구나. 사정을 알아차린 나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책값을 구하러 온종일 다니시다가 마련하지 못하자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던 것이다. 앞머리를 남겨 표나지 않게 하려 하셨으나 잠결에 머리카락이 드러나 아들이 눈치챌까봐 수건을 쓴 채 주무셨던 것이다. 나는 숙연해진 마음으로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의자에 단정히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예수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성공할 때까지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시간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에 실증이 나거나 잡념이 생길 때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생각했다. 그러면 잠시도 헛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분발하게 되곤 했다. 그 뒤로 얼마간을 나는 어머니 머리 쪽으로 눈도 돌리지 못했다. 그냥 모르는 척 공부에만 열중했다. 공부가 자리 잡혀가면서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형과 누나가 나가고 있던 동신교회였다. 박용묵 목사님이 이끄시는 교회였다. 신령한 목사님이셨다. 그 교회가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고등부 학생회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회 회장을 2번이나 맡기도 했다. 지금도 동신교회 학생회 시절을 생각하면 즐거운 미소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의 복동교회와 더불어 대구 동신교회는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다. 성광고등학교로 옮긴 후로는 옛날에 비하면 착실히 학교 생활을 했지만 타고난 체질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었다. 규칙이나 전통에 잘 매이지 못하는 습성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물론 지각이나 결석이 잦았고 비가 오는 날은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우고 물으셨다. 김진홍, 일어서 봐. 어제 왜 결석했어? 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비 온다고 학교에 안 왔다는 거냐? 예, 전 비가 오면 학교에 안 옵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누굴 놀리는 게야? 앞으로 나와! 못 이기는 척 교탁 앞으로 나가니 선생님은 출석부로 뺨을 후려쳤다. 나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화끈거리는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치기랄 소인배같이 대인을 못 알아보고 치시네. 그렇게 중얼거리는 내 말에 동급생들이 와 하고 웃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선생님은 내게 다시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셨다. 너 지금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기에 모두 웃는 거야? 너 날 욕한 거지? 그러나 나는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말했다. 됐습니다, 선생님. 1절로 끝냅시다. 동급생들은 다시 와 하고 웃었지만 사태가 심각해졌다. 선생님의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이었다. 선생님은 길길이 뛰며 교무실로 오라고 엄명을 내리고는 교실에서 나가셨다. 하지만 나는 교무실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다. 그런 중에도 공부에 열중하던 어느 날 경북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찾아갔다. 앞으로 의사가 될 터이니 병원을 둘러보며 새롭게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에서였다. 언젠가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병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병실마다 뿜어져 나오는 약 냄새가 너무 역겨워 두통이 날 지경이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냄새를 1, 2년도 아니고 평생 어떻게 맡지? 의사가 내 체질에 안 맞는 것은 아닐까? 소록도 봉사 생활도 좋고 나이팅게일 같은 희생도 좋지만 일단은 체질과 적성에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평생을 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일단 병원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 복도를 거닐어 보았다. 역시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저히 약 냄새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는 길은 포기하고 법과대학에 가기로 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면 법대에 가서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란 생각에서였다. 대학 진학 목표를 의과대학에서 법과대학으로 바꾼 후 나는 책상 앞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김진홍이란 거창한 글을 써붙여 놓고 공부에 열중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외출하시며 이르셨다. 진홍아, 연탄 갈아놓고 아궁이 열어두었다.
한참이 따궁이 막아라. 그리고 솥에 네 밥을 넣어 탄불에 얹어뒀다. 때 되면 밥 챙겨 먹거라. 나는 무심결에 예 하고 대답했으나 공부에 몰두하여 잊고 말았다. 얼마 후 부엌에서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깜짝 놀라 나가보니 온 부엌에 연기가 가득하고 탄내가 코를 찔렀다. 그동안 연탄불이 활짝 피어 솥 안에 있던 물은 다 졸아버리고 솥바닥이 연탄불에 녹아내려 밥그릇이 연탄 위에 떨어져서 밥이 타고 있었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역정을 내쉬었다. 니는 공부를 해도 어찌 그렇게 별나게 하노? 솥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더나? 냄새도 안 나더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통 몰라심도. 할 말이 없어진 나는 뒤통수를 긁으며 방으로 들어가 다시 공부에 몰두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길을 걸으면서도 읽다가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머리를 박기도 한다. 한 가지 생각을 골똘히 할라치면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도 모르고 지나친다. 그래서 가끔 오해가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나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런 일을 당한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의자나 바닥에 앉아 책을 읽다가 책 속에 빠져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정신없이 책을 읽다가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아 일어나 보면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린 뒤이다. 그래도 나는 이 버릇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책 읽는 경우에 그렇게 집중하여 읽으면 몇 년이 지나도 강의 중에 인용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이 뚜렷하다. 그렇게 집중해 읽고 생각한 것들은 나 자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그 후로도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날 밤 역시 카페나를 먹고 공부하는 중이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더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머릿속에서 별이 반짝이는 듯 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깨어나 보니 의자에서 떨어져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후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공부했다. 그렇게 악착스레한 덕분에 짧은 기간 공부했던 푼수로는 괜찮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대학 입학 시험에 수석을 해서 4년간 학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의과대학 가기를 포기한 후 법과대학 가서 법관이 되기로 마음먹고 공부했으나 막상 입시를 치를 때는 철학과로 바꾸었다. 문학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는 문학의 자질이 있어서 세계적인 문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인이 되려면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으리란 판단에서 철학과로 진학한 것이다. 동서양 문호들 중에 철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많기도 하려니와 문학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알게 된 예쁘고 영리한 아가씨가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녀의 집 앞을 서성거리곤 했다. 철학과로 원서를 쓰고 난 후 그녀에게 문호의 아내란 책을 선물했다. 문호 톨스토이의 아내에 대해 쓴 책이었다. 앞으로 대문호 김진홍의 아내가 될 터이니 미리 읽어두라는 뜻에서였다. 1962년의 대학 입학 시험은 전공별로 지원하는 국가시험제도였다. 법학과든 철학과든 자기가 원하는 과에 시험을 치르고 얻은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제도였다. 국가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먹은 후 집을 나서며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시험 치러 갑니다. 오냐, 잘 다녀오너라. 그런데
도시락을 주셔야지요. 그러나 집안 사정이 도시락을 들고 갈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도시락 없다. 그냥 가거라. 아니, 어머니, 딴 날도 아니고 입학시험 치르는 날인데 도시락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없는 도시락을 어쩌겠노. 그러고 사내 녀석이 도시락 하나 해결 못해서 되겠나? 먹든 굶든 네가 알아서 하거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어머니 마음이 쓰라릴 것이라 여겨져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막상 점심시간이 되니 도시락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었다. 친구들 어머님이여 누나들이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는 이 친구 저 친구 찾아다니며 골고루 먹을 수 있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점심 후 수학 시험을 치를 때에는 식곤증으로 잠이 쏟아질 정도였다. 어찌됐건 나는 국가시험에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을 하고도 10여 점이 남는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로 올라가려니 기차표 살 돈도 없었다. 의기소침하여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진홍아, 너 계명대학에 가면 어떻겠노? 계명대학이요? 와, 거길 가지요. 계명대학 학장님이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네 진학 문제를 의논드렸더니 계명대학으로 보내라고 하시더구나. 그리고 넌 성적이 좋으니 계명대학에서 열심히 하면 장래성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 내 생각도 그렇다. 서울 가서 고학하며 어렵게 공부하느니 지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장래에 더 좋지 않겠나. 네가 서울대학생이 되는 것도 좋다만 애미가 밀어줄 힘이 없구나. 어머니, 그래도 뜻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방의 조그만 대학에서 썩을 수는 없심도. 썩긴 와 썩노. 지하기 나름이지. 속꼬리보다 닭대가리란 말도 아니있나. 서울 가서 꼴찌 하느니 지방에서 1등 해보려무나. 어머니, 서울 간다고 와 꼴찌해요. 사리가 안 그렇나. 서울 가면 고학해야 하는데 고학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긴 힘들 테니 꼴찌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원서 낼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후 곰곰이 생각했다. 고생스럽더라도 서울로 갈까? 지방에서 실력을 쌓을까? 며칠을 생각하던 끝에 속꼬리보다 닭대가리라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결론을 내렸다. 그래, 좋다. 서울에 가서 꼬리가 되느니 대구에서 머리가 되자. 계명대학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던 날 학장이 물었다. 학생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어떻게 우리 대학으로 왔지? 예, 이 대학에서 학장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나는 학장직에서 물러나야겠네. 천천히 물러나셔도 됩니다.